충북교육도서관과 CJB가 2022년부터 만들어온 2024 미디어와 함께하는 교육가족 북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CJB 박은선 PD입니다. 책 읽는 청주 캠페인 그리고 리딩 코리아 캠페인을 만들어온 CJB가 충북 도민들의 독서 함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충북 교육도서관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최고의 북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2024 미디어와 함께하는 교육가족 북콘서트,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웰빙을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삶에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삶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똑같이 한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질이 유지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중요하고 웰다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통틀어서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풍성한 우리 삶을 만들어간다면 그것이 더욱더 큰 웰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삶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분을 모실까 합니다. 서울대학교 유성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성호입니다. 아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학문과 또 이거와 관련된 삶과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인데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이제 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환자를 보는 의사가 돼야겠다. 그 중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돼야겠다. 또는 감염내과 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법의학이라는 수업은 이게 큰 비중이 있는 과목은 아니었어요. 의과대학에서. 교수님이 어느 날 지난 10년 동안 법의학을 하겠다고 찾아온 제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러다가는 정말 법의학이 큰일 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10년 동안 제자가 한 명도 없는 학문이라니 하면 거긴 가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인기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그때는 제가 20대였어요. 20대 중반이었고 아니 이렇게 재밌는데 또 이렇게 중요한데 왜 아무도 안 할까? 그래서 열심히 그다음부터 한 지가 벌써 2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 몇 년간 제가 한 일은 뭐냐? 제가 하는 일은 사실은 검시라는 거예요. 검시는 뭐냐면 시신을 검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법의학이라는 게 아마 알고는 계실 텐데 그래서 시신을 검사를 한다니 좀 특이한 일이잖아요. 의사는 돌아가신 분을 검사를 하고 문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 문서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사망진단서예요. 그 사망진단서가 검시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검시에는 검안과 부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안은 여기 한자 잘 아시는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눈 한자가 아니에요. 눈 한자가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검안이라고 그래요. 부검은 여러분 해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해부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저희는 목적을 가지고 부검을 해요. 해부를 해요. 그런 걸 이제 부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느냐? 검시 중에 부검이라는 거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부검을 하면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열심히 사셨고 또 이 강의를 보러 오신 건 아마 우리한테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다는 거를 마음속 깊이 아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끝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숨이 빠졌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일, 그게 바로 오톱시, 즉 부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섭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성숙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청소년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되게 일진이잖아요. 막 싸움 잘하는 친구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학창 시절 보내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 맨 앞에서 막 공부만 하는 애 있잖아요. 이렇게 빡빡머리에.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인공이 비켜 하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비키는 애들.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남 일 신경 안 쓰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자. 뭐 학생이니까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나 자신밖에 돌아볼 수 있지 않는 그런 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또 제가 이런 부검, 언젠가 내가 되는 언젠가의 나를 바라보는 일을 지난 27년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성숙해지는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공포 영화는 무서워요. 그리고 놀이동산에 가서 기구 타는 것도 무서운데 사실 부검은 별로 무섭진 않습니다. 부검이라는 게 꼭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일도 하지만 또 이렇게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최초로 발생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중국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괴지를 때 그걸 첫 번째로 부검한 분도 중국의 법의학자였어요. 법의학자가 부검을 하고 논문을 쓴 그날, 발표한 그날 중국어로 된 논문인데 하루 만에 영어와 한국어 세계 모든 나라로 번역돼 갖고 모든 사람이 그걸 읽고 아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검이란 행위가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이외에도 우리 국민 건강의 안정, 이런 보건, 의료의 증진 이런 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시를 왜 하느냐 많이 물어보세요. 검시를 왜 하느냐? 검시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부검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누구인가예요. 돌아가신 분이. 근데 우리나라는 혹시 김신조라고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아시죠? 연령대가 네, 김신조라고 옛날에 1960년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해하려고 북한에서 무장공비들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김신조였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큰 충격을 받았고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때 만든 법이 주민등록법이에요. 1968년도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인이시라면 어때요?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을 찍었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나라가 좋은 거냐? 관리가 너무 쉬워요. 국민들 누구라도 지문만 찍으면 이분이 누구인지 등록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똑같아요. 이분이 누구이신지는 지문을 찍어보면 경찰관 분이 오셔갖고 지문 등록기가 있거든요. 전자기기처럼 생긴 거. 그거 찍으면 쉽게 이분이 누구인지 금방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일까요? 그래요. 첫 번째가 외국인, 등록이 안 된 외국인 분들. 두 번째가 미성년자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세월호 때 이게 그때 유전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 고등학생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지문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보면 몰라요. 잘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또 이 확인해 주실 분들이 크나큰 비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참척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은 이게 장이 끊어진 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걸 확인해 달라 또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전자 또 치아를 가지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문이 아닌 유전자나 치아를 갖고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 확인하는 거를 법의학에서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죽었는가요? 이게 사망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돼요. 옛날에는 지체가 높은 양반이 천민을 죽여서도 벌을 안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당연히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죽음 그 자체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또 여러분이 사망 원인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여러분 보험 하나씩 들고 계시죠?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이렇게 광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쉽게 보험을 가입하는데 문제는 보험금을 줄 때 보험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망해서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사실은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돈을 주게 됩니다. 이 돈 얘기에서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유가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는 사망의 종류입니다. 사망 원인이 의사들이 많이 작성하거든요. 물론 한글로 쓰지만.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저분의 사망 원인이 아마이오트로픽 라테랄 스클레로시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화가 나죠, 갑자기.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루게릭 병이란 병인데, 근데 이 병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 병사냐, 외인사냐, 아니면 기타 및 불상, 의사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병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면 됩니다.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외적 원인에 의한 사망이나 의사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나라는 경찰이 오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다시 한번 검시를 하는 거예요. 의사와 함께. 이게 선진국 시스템이에요. 가끔 집에서 돌아가신 할머니 경찰이 와서 막 검사한다고 막 불평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꼭 의심해서가 아니라 원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리는 거를 저희 법의학에서 특히 검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끔찍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때요? 보통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죠. 칼에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니까 심장을 보니까 어때요? 칼에 찔렸죠.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보통의 일이에요. 네, 보통의 일인데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면 끔찍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분을 제가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직접적으로 시신을 보는 일 이외에 매일 한 2건 정도씩 자문이 옵니다. 저한테. 우리나라의 법의학자는 실제로 부검하시는 분들로 따지면 50여 명 정도 돼요. 원래 뭐 치과 선생님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하면 6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50여 명밖에 안 돼요. 부검을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한테는 매일 한 2건 정도의 자문이 오는데 대개 오는 데가 경찰, 검찰, 법원, 그다음에 의료본쟁조정중재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왜요? 보험 때문에 그렇게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방송국 혹시 저를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도 보셨어요? 스모킹건이라고 요즘에 그것도 나오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서도 오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서 오는 자료들은 되게 부실해요. 왜냐하면 확보가 어려워요. 관에서 하는 것보단. 근데 가끔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건은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아서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이번 며칠 전에 넘어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대학교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대학교 병원에 데려갔는데 여러분 CT를 보신 적은 없지만 사람 뇌가 어느 정도 되냐면 실제로 만져보면 살아있는 사람 뇌는 붙임용 두부 정도 됩니다. 여러분 두부 좋아하시죠? 그 붙임용 두부 정도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나요?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머리뼈 안에 뇌가 두부처럼 돼 있지만 그 안에 물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뇌척수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은 이유가 여러분 두부 마트에서 사면 어때요? 그 안에 물 들어있죠. 그 딱딱한 케이스 안에.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도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 안에 피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뇌를 직접적으로 누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달아날 데가 없어요. 딱딱한 머리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뇌가 눌리면 어떻게 돼요? 뇌 염증 때문에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부종이 생기면 뇌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머리뼈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두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머리뼈에 닿으면 두부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원래 뇌는 데칼코마니여야 돼요. 좌우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눌리니까 어떻게 돼요? 두부가 밀리는 거죠. 거기다가 염증 때문에 부풀어 오르고. 이걸 보면 의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건 정말 초원급이에요.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머리뼈를 전기톱으로 제거해서 피를 제거하고 또는 구멍을 뚫어서 피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뇌가 부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이뇨제, 물이 쭉쭉쭉쭉 나오는 이뇨제를 써갖고 전신의 물을 빼는 거예요. 뇌 물을 같이 빼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만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게 어때요?
의사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뭐죠? 검시. 그죠?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 누구인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사망 원인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 세 번째 사망의 종류 병사예요, 외인사예요, 모르겠다예요. 외인사, 엄마가 넘어졌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식용유를 밟고 넘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외인사로 이렇게 줬어요, 사망진단서를. 그러면 누가 출동해야 돼, 원래? 경찰. 근데 엄마가 사망진단서를 받자마자 그거를 찢어버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장례식장만 있는 데 가서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어요. 장례식장만 있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의사가 왔죠. 와서, 왕진을 와서 뭘 해야 돼요? 검시. 근데 검시를 하지 않고 의사가 엄마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이 아이 사망 원인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병으로 사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의사는 병사에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화장했어요. 영원히 우리의 아무도 모르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원래 태어나자마자 사연이 있어서 사실은 친척 고모가 키웠어요. 시집도 안 간 고모가 쭉 키우다가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데려간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마음은? 맞아, 고모죠. 그래서 이 고모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럴 리 없어. 너무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탐사 프로그램 보세요. 거긴 늘 소재고가를 시달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상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걸 보니까 저한테 다 갖고 온 거예요. 모든 자료를.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여기 아이 키우신 분들 27개월 된 여자아이 너무 귀엽죠. 막 꼬맹이. 이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뇌출혈 혹시 발생하신 분 계시나요? 아니 남자아이라도 뛰다가 넘어진 다음에 원래 아이들은 넘어지는 게 일이에요. 심지어 막 침대에서도 떨어지고 막 이래도 별별 일이 다 있는데 그때마다 뇌출혈이 생기면 인류는 벌써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그렇죠? 인류가 이렇게 살아남았을 리가 없죠. 물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출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얀색 급성 출혈, 조금 오래된 출혈. 아니 머리에 잘 생기지도 않는 뇌출혈이 시기가 다르게 두 군데에 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아동? 맞아요. 그래서 당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할 때는 원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아동학대가 맞다라고 바로 단언해 버렸고 보통 그렇게 단언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경찰과 검찰이 알게 돼갖고 수사를 다시 해서 모친에게 4년, 동거남에게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옛날에는 많이 준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은 더 세졌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은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박종철이라고 기억하세요? 1987년도에 박종철이라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학생이 어느 날 친구가 어디 있냐고 이거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망해서 나왔어요. 근데 경찰은 그때 뭐라고 그랬죠? 사망 원인이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대요. 책상을 꽝 쳤대요. 그랬더니 20대 청년이 어머나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죽었다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들 맨날 등짝 스매싱 막 하시는데 그때마다 아들들이 어때요? 아들들이 깜짝 놀라지도 않잖아요. 아들들은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떨잖아요. 말이 좀 안 돼서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나쁜 경찰이라고 빙의를 해봅시다. 내가 나쁜 경찰이에요. 그럼 이걸 속여야 되잖아요. 국민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짓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의사를 꼬셔갖고 의사한테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 뭐 이런 걸로 하게끔 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적게 한 다음에 박종철 군의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러니까 찾아가서 어때요? 겁박하는 거죠. 당신 아들이 같은 공무원끼리 뭐 그때 당시에는 겁박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때 그래서 용산에서 서울의 용산에서 있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 용산에 중앙대학교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형사들이 의사를 섭외하려고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누구를 골랐을 것 같아요? 그럼 병원 응급실에 가면 한 3월 달쯤에 가면 원래 누가 있어요? 막 이렇게 걷는 친구도 있어요. 의사인데. 누구죠? 이제 막 의사가 된 인턴.
예. 좀 자신이 없어 보이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의사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도 다 처음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좀 골라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데려간 다음에 자, 사망 원인 닥치니까 옥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썼을까요?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 미상 모르겠다. 사망의 종류 모르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나 정직하게 쓴 거죠. 원래 누가 출동해야 돼요? 경찰. 근데 경찰이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출동했겠어요? 검찰. 검사가 당시에 최환이라는 검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제가 1987년 영화는 못 봤는데 여기 하정우 씨가 검사로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그 최환 검사님을 아마 롤 모델로 했을 거야. 그래서 검찰이 혹시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부검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는데요. 당시 국가수의 법의학 과장은 황적준 박사였어요. 황적준 박사는 어떻게 했냐? 부검을 한 다음에 너무나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정말 전화가 많이 온 거야. 여러 군데서. 큰 일을 맡았는데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잘하리라 믿습니다. 뭐 고향 친구부터 시작해서 은사님 뭐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감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한 달쯤 지나서 좀 늦었지만 부검 감정서를 냅니다. 감정서는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박종철 군이 심장마비가 아니라 경부압박 질식사 고문을 당하면서 욕조에 목이 눌리면서 사망했다는 물도 많이 먹었죠. 물이 담긴 데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발표합니다. 이분은 국가 공무원이었던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은퇴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무섭지 않으셨냐고. 무서웠대요. 근데 설마 나를 죽일 것 같진 않고 또 내가 이걸 부끄럽게 거짓으로 쓴다면 나중에 후배들이 나타나거나 나중에 나의 후손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뭐 좀 무섭더라도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세요. 어쨌든지 저희는 이런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사망 원인 통계에 관심이 많이 갖게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넘게 살고 있죠. 1년에 몇 명이 돌아가시냐면 한 30만 명 초중반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30만 명 초중반이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에 갑자기 37만 3천 명이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돌아가셨을까요? 원래 30만 명 초반인데.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는데 돌아올 겁니다. 다시. 코로나가 거의 종식돼 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대까지는 20만 명이 사망했는데 매년 왜 2010년이 넘어선 왜 30만 명이 넘어갈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예요?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새로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기 시작했고 1950, 51, 52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때는 한 해에 몇 명이 태어났을까요? 아이들이 50만 명쯤 태어났어요. 지금 몇 명 태어나죠? 한 해에? 20만 명대. 지금이 전쟁 때보다 더 안 태어나요. 전쟁 때는 인구도 적었는데 전쟁 때는 그때도 사랑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58년 개띠예요. 그때 막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100만 명, 하루에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고 혹시 70년 개띠 계세요? 71년 돼지띠. 좋습니다. 72년 쥐띠. 엄청 고생하신 세대예요. 한 해에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58년 개띠부터 거의 막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어때요? 초등학교 운동장은 늘 애들이 붐볐어요.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 다녔죠? 그리고 비가 오면 어때? 운동장이 늘 질퍽거렸어요. 그런데도 여학생들은 삥 둘러서 고무줄을 했고 남학생들은 공 하나에 수십 명이 달라붙고 뛰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멀리 통학이라도 다니면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늘다 보니까 어때요? 2020년대, 3, 40년대, 50년대생들이 조금씩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느는 거예요. 좀 쓸쓸한 얘기지만 한 40년쯤 뒤에 떠날 준비, 30년쯤부터 떠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때쯤 되면 한 해 몇 명이 돌아가실까요? 대한민국에. 1970, 71, 72는 모두 100만 명을 넘었어요. 태어났을 때. 30년 뒤에는 한 해 몇 명이 사망할까요? 100만 명일 것 같지만 이게 퍼지니까
60만 명 정도 사망할 겁니다. 매년. 몇 명이 태어날까요? 대한민국은 한 해. 인구학자들은 9만 명 생각하고 있어요.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60만 명이 퇴장, 10만 명이 입장. 약간 걱정은 되죠. 걱정은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넓은 우주에 찰나의 순간에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이 소중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살려면 끝에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코로나를 빼고 생각하면 1위가 압도적인 1위가 뭐예요? 암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가 암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잘못된 세포를 제거하고 잘못된 단백질을 되돌리는 복구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복구 시스템도 같이 늙어가요. 나이가 들수록. 좀 아쉽지만.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가 암이라고 그랬는데 암 중에 1위는 뭐예요? 폐암, 2등이 간암, 3등이 대장암, 4등이 뭐예요? 췌장암, 5등이 위암. 위암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여러분 내시경 받으시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헬리코박터가 있네요. 세균이 있으니까 항생제 드시죠 이러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암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암이 1등이고 2등 심장제, 폐렴, 뇌혈관 질환이지만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타살률, 살인 10만 명당 0.6명이에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 정도 수준이에요. 좋은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사고도 어때요? 10만 명당 자동차 사고도 6.8명. 몇 대 몇 하는 그 변호사님 계시죠? 우리 이제 뭐 이 블랙박스도 돼 있고 이제는 음주운전이란 건 옛날에 음주운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 음주운전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또 도로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신호체계도 합리화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줄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뭐다? 좋은 나라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대는 여기 있는 분들은 끝이 있어요. 어떻게 끝이 있느냐? 3가지 타입으로 보통 만성질환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암은 기능을 유지하다가 훅 떨어집니다. 한 2, 3개월 만에. 기능이 뭐예요? 혼자서 걷기, 혼자서 밥 먹기, 혼자서 옷 입기, 제일 중요한 거. 혼자서 화장실 가기. 그 다음에 그래서 암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슴에 남아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랑 얘기를 했고 서로 대화를 했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급속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어른들만 모아놓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사는 슬픔을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원히 잊혀지진 않지만 안쪽에 꾹꾹 살면서 이게 어른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냅니다. 다만 2등이 심장질환, 4등이 뇌혈관 질환인데 가장 쉬운 예로 중풍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중풍 걸리면 한쪽 다리, 팔다리가 불편한 거를 많이 상상하시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예요. 진짜 운이 나쁘면 요양병원에 그냥 누워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 기능이 떨어지면서 길어져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우리는 삼형제인데요. 그래도 김병에 아들, 딸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힘들어져요. 점점 주거지에서 멀어지고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점점 옮기게 돼요. 그럼 많은 분들이 요양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보시면 불효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이걸 커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의료보험 체계 내에서는.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도 어렵고. 그래서 3번째, 치매입니다. 치매는 어려요. 중증 치매 진단받은 다음에 기대여명이 2년이 안 되는데 그동안 한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파괴될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우리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신 분한테 효부상을 드렸거든요. 이거 약간 비인간적인 상이에요. 그분의 인생이 거의 너무너무 힘든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래 산다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는 모두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5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매해. 한꺼번에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노인이 100만 명씩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이거를 돈을 대줄 지금 아이들은 한 해에 몇 명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있어요? 20만 명. 지금 애들이 100만 명 태어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도 그 100만 명이 우리의 의료비를 대줄 텐데 그들이 연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인 됐을 때 의료비가 힘들 상황이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까요? 기대여명에. 여기 1970년생 아까 계셨죠? 남자분. 1970년 개띠 남자분은 원래 그때 태어날 때 기대 수명이 58.7세였어요. 자, 그럼 한 4년 남으셨나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 혼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란셋이라고 저희 업계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저널인데 2030년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2030년대가 아니라 2050년대, 60년대에 사실 분들이지만 2030년대 기대염이 어떻게 될까 보면 여성, 왼쪽이 여성, 글씨 잘 안 보시겠지만 오른쪽이 남성이에요. 맨 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35개의 industrialized country, 선진국이거든요. 거기서 맨 위가 우리나라예요. 놀랍게. 1등이 중요한 건 아닌데 여성은 기대염명이 쭉 내려보면 사우스 코리아예요. 90살이 넘어요. 남성은 80대 후반이에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90대 초중반까지 사십니다. 아마 엘리자베스 여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 양반이 몇 살에 죽었다라면서 내가 깨겠네 막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좀 아쉽게 여성보다 한 4.8년 정도 적거든요. 그래서 80대 후반 정도로 내가 그게 평균이고 내가 오늘 담배를 끊으면 90대를 넘길 거다 아내와 함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거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끝은 있어요. 근데 끝은 있는데 이게 워낙 점점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이제 2019년도에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 Restoration of brain circulation and cellular functions hours post-mortem 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지 몇 시간 후에 brain circulation, 뇌 순환과 and cellular functions 두 번째 줄 세포의 기능이 restoration,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논문은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돼지를 500마리를 목을 쳤어요. 근데 그중에 50여 마리의 돼지 뇌를 꺼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장치에 혈관을 연결해서 헤모글로빈 기반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했더니 어떻게 됐냐? 리스토레이션, 뇌 순환과 죽은 지 4시간 지났는데 야, 이 세포의 기능이 일부 살아났다는 거야. 실험 결과를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잠깐만, 죽은 지 4시간 지난 목을 친 돼지의 뇌를 꺼내서 했는데 뇌가 살아났다고? 아니 골든타임이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잠깐만, 빨리 죽자마자 하면 훨씬 뇌가 더 많이 살아나겠네? 인간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감성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돼요. 그때 우리가 임종을 지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우리가 울죠. 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의 귀에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을까요?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고마웠어요. 존경하고 30년 뒤에 40년 뒤에 엄마 하늘나라에서 봐요. 뭐 이런 얘기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도 되냐 많이 물어보세요. 하세요. 여기 뇌는 죽은 지 4시간 지났는데도 뇌가 스트러글링 막 이게 무산소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청각을 담당하는 관자엽은 오랫동안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떠나올 때 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안아주고 자신에게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꼭 하시라고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논문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2019년도에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요. 의학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푸른색으로 보이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이제 눈썹처럼 생겼는데 이게 감지기예요. 이게 3,000개가 넘는 감지기인데 오른쪽 생쥐대에 쿵 하고 감지기를 심어서 이거를 무선으로 이 뇌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면 빅데이터로 뇌 활동을 기록합니다. 이게 2019년도고요. 2020년도에는 돼지 뇌에 심었어요. 그래서 reading
brain activity. 돼지 뇌에 이걸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원래 2021년도에는 원숭이 뇌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는 사람 뇌에 심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허락을 못 받았어요. 윤리위원회. 근데 작년 말에 드디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간 뇌에 칩을 심는 거예요. 어떻게 허가를 해줬을까요? 치매와 파킨슨병을 치료하겠다 하면서 칩을 허락받았어요. 어디다 심을까요? 이게 실제 사람 뇌거든요.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어떤 부위인지? 해마입니다. 해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머리에 해마라는 부위는 기억을 담당하는, 여기에 칩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기억을 나중에라면 컴퓨터로 무선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들어보셨죠? 아마 인간의 기억을 옮기면 질련 바이트 정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옮기는 걸 과학으로 뭐라고 그래요?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합니다. 이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늘 싱크로나이즈드, 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유성호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내일이면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컴퓨터랑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시험 전교 1등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언젠가 나의 생명이 끝날 때 컴퓨터에 있는 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운 거에 옮기는 거예요. 혹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읽어보신 분? 거기에 맨 마지막 장의 제목이 뭐죠? 호모 사피엔스의 절멸이에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멸망할 거예요. 근데 뭐 해성이 떨어져서 지구오염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트랜스 휴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인류는 그래서 없어질 거다. 이 호모 사피엔스, 뜨거운 피와 살과 뭐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한 100년, 50년에서 100년 뒤쯤에는 그때 돈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게 될 거야. 우리는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5, 6, 70, 8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의 전성기, 물론 지금도 전성기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같이 노화는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이 주제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내가 어떤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러고 강의를 끝내면 여러분 우울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겠죠. 아니 강의를 좀 활기찬 뭐 이렇게 올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93세쯤에 남성분들은 일단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걸어 다녀야 돼요. 뭘 타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증손녀한테 돈 10,000원짜리 언제든지 좀 쥐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딱 일주일만 아픈 거예요. 딱 감기가 좀 심하게 들고 아내가 구박하면 내일 갈게. 병원에 한번 가볼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이 들었는데 스르르 평안한 모습으로 아프지 않게 돌아가시는 거. 꿈이시죠? 여성분은 어때요? 97세쯤에 남편 떠난 지 4년. 동네 할머니랑 신나게 재미있게 더 재밌어요. 더 재밌고 큰딸이 가끔 놀러오고 아들이 놀러와서 괜찮아요. 그러다가 일주일 딱 아프고 평화로운 상태로 끝나는 거. 괜찮죠? 이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열망하잖아요. 그 결과 딱 이 6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확실한 건. 일단 담배는 끊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하루에 8시간 앉아있는 분들은 하루에 1시간씩 중강도 운동. 옆 사람과 얘기했을 때 살짝 숨이 찰 정도로. 그 정도 운동 1시간이고 대신 하루에 3시간 이상 TV 보면 인터넷 보면 다 소용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몸을 부지런히 쓰자. 세 번째, 건강한 식습관 아시죠? 여러분들 저기 밤에 치킨은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진출했을 때 그러니까 치킨은 우리 아이들이야 뭐 먹어야 되니까. 네 번째, 적정 체중 유지. 적정 체중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오래 사는 체중은 과체중이에요. 표준 체중에서 살짝 넘어가는 과체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중강도 운동을 할 때 무릎이 안 아파야 돼요. 몸이 안 피곤해야 돼요. 이게 표준 체중이든 제일 안 좋은 체중은 저체중이에요. 아주 저체중이 오히려 비만보다 더 일찍 돌아가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적당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고 운동도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이거 얘기하면 남자분들이 다 웃으세요. 무슨 명상이야 막 이러는데 하세요. 애써 하시고, 아니면 운동을 달리기나 수영 같은 거 하시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이나마 이걸 만들 수 있는 걸 꼭 하세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예요. 아주 오랫동안 93세까지.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게 의사를 자주 만나는 거예요. 좀 아프면 골골백년이 왜 나왔겠어요.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이제 건강검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운동해요. 그 다음에 막 술 안 먹어요. 그러다 건강검진 끝나면 야 끝났다 하면서 막 술 마시고 막 폭식하고 라면 먹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평소에 어떤지 나를 잘 관리하고 상담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 만나는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엄청 싸요. 이 정도면 괜찮은 비용이에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두세 달? 한두 달? 한두 달도 막 좀 자주 관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주 의사와 만나자, 이 얘기를 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어떤 분이 2003년 2월 위암 말기 통보를 받고 내가 약속했는데 하지 않은 게 있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봤더니 동시를 완성하지 못해갖고 서둘러 완성을 해주고, 약속한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혼수상태가 되거든 아이들에게 이틀을 넘기지 말고 소생하지 않으면 엄마 동생 손잡고 아이한테 얘기한 거였죠. 산소호흡기를 대고 절대 연장하지 마라. 근데 화장 후에 고향에 뿌려주고 문학상 만들지 말고, 아빠는 그 화장할 거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양복에 가장 싼 관에 넣고 뿌려줘라 얘기했고요. 며느리들이 싫어하니까 제사 지내지 말고 아빠 기일에는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랑 네 아내랑 함께 충분히 네 동생이랑 많이 얘기해다오. 이게 제일 멋있어요. 나는 이 세상 여한 없이 살다 가니까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말고 아빠가 보고 싶으면 하늘을 바라보렴. 그럼 아빠가 지켜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노화, 그리고 끝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쉽긴 할 거예요. 조금만 더 살면 증손녀 시집 가는 것도 보고 가면 좋은데 그 고손녀는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해서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았다, 내 삶.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것도 어때요? 굳이 이 시간에 저녁에 오신 것도 어떤 내 삶의 클루, 어떤 내 삶의 실마리, 어떤 내 삶의 도움이 받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포지셔닝 할 건가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제 나이 40대인데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죽기 직전에 못합니다. 물론 잊혀지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 나의 이후에도 이건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 결정되고요. 세 번째,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재산만 물려주는 거 말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뭐 해주고 싶은 거 있지 않아요? 또 꼭 전해주고 싶은 거 있지 않아요? 마음에? 그것들은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더 나은 죽음의 가정 만들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돌아가실 때는 죽음의 가정에 있어서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산소호흡기를 떼거나 심폐소생술을 안 하거나 이걸 누가 결정해요? 내 딸이 결정해요? 내 아들이 결정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결정해야죠. 요즘엔 할머니들이 정말 똑똑하세요. 할아버지들은 살짝 모르시는데 할머니들은 이런 거 다 아세요. 그래서 다 준비하세요. 사전연명 의료의학서도 알고 계시고. 근데 문제는 그걸 꼭 큰아들한테 줘요. 아들, 네가 이거 이렇게 막 줘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 마지막에 근데 병간호는 누가 해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아들이 막 울면서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딸이 막 네가 엄마한테 제일 사랑받았는데 네가 엄마를 하면서 막 싸워요. 진짜 싸웁니다. 그러니까 내 마지막의 결정은 약간은 공개적으로, 여러분 지금 젊으시니까, 지금 건강하시니까 마지막 과정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25년이 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느끼는 바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어요. 우리는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태어난 존재지만 뭔가 주어진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아무런 주어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가 뭐 얘기하는 게 정답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정답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의미를 찾아서 떠난 여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뚜벅뚜벅 뭘 찾아서 헤맸어요? 인생.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늘 외로울 거예요.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도 외롭고 어쩔 땐 너무나 외로움이 사무쳐요. 이상해요.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데거 얘기를 꼭 하지 않더라도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나도 외롭지만 내 아이도 외롭고 내 남편도 외롭고 내 아내도 외로워요. 원래. 그렇다면 외로운 사람끼리 가장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따뜻하게 손잡아주기, 안아주기.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가족끼리 제일 안아주고 손잡아줘야 되는데 꼭 제일 심하게 얘기를 해요. 제일 심하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해요. 그러지 마시고 내 아내도 외롭고요. 나도 외롭지만 내 아이도 외롭고 내 남편도 외로워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말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따뜻한 눈길, 따뜻한 손잡아주는 건 이렇게 던져진 존재 그리고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뚜벅뚜벅 걷는 길은 사실 오르막길이에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약간 힘들어요. 그리고 가끔 진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넘어져요. 뒤돌아보는 게 뭐 많이 보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려서 우리 아빠가 나를 그때 이걸 안 해줘서 내가 그때 이걸 안 사갖고 내가 그때 바보처럼 행동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넘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너무 멀리도 보지 마세요. 가까운데 내 주변에서 혹시 외로워하는 사람 있으면 가끔 손을 잡아주고 옆에 핀 꽃을 보면서 뚜벅뚜벅 그러면 아마 언젠가는 후회하지 않는 이 정도면 괜찮았구나. 우리의 삶이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하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4 미디어와 함께하는 교육가족 콘서트, 북콘서트. 제 느낌은 우리 유성호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주 넓은 벌판에 깜깜한데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딜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는 어디에 딱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생각이 밝아졌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으셨어. 네, 여러분들 진짜 좋은 강연 들으셨죠? 유성우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CJB 라디오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미리 사전에 질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법의학자로서 느끼는 삶의 행복이란 무엇이며 은퇴 이후의 삶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는 행복이 사실은 굉장히 짧게 오고 뭐라 그럴까요? 항구적으로 있기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뭐 꼭 법의학자로서가 아니라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셨을 때도 좋고요. 또 아내랑 아침 출근하면서 가볍게 포옹하면서 나올 때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뭐 꼭 일에서만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가끔 해요. 왜냐하면 가끔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많잖아요. 이거 상쇄하려고 그때 좋은 일이 있으려고 노력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건데요. 네. 어떤 일을 할까 하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예, 왜냐하면 노인의학에서는 일을 예. 멈추는 순간 IQ가 낮아지고 네, 그다음에 늙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돈 버는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뭐 나만의 루틴 일이라 그래도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면에선 예.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돈도 그게- 벌면 좋고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군요.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게. 죽을 때까지 일해라 이러면 칭송이죠. 죽을 때까지 일해라 그러면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 유성우 교수님께서 유튜브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거든요. 제가 봤던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성시경 씨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먹을 텐데인가요? 뭐 그런 거 보니까 술을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막 글라스에 드시는데 저는 그렇게 먹는 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법의학자 입장에서 진짜로. 그래서 성시경 씨한테 개인적으로 네.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계속 술 많이 먹는 사람으로 성시경을 얘기해서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희재 뭐 이런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약간 걱정돼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전혀 일면식도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주세요. 한 방송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이 법의학 살리기 프로젝트로 2호의 2호를 찾아서 법의학 후계자 찾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성우 교수님께서는 성호의 2호 어떻게 찾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학생들이 매력을 느끼고 저처럼 올 텐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과대학 들어온 학생들이 부모님이랑 친해서 2호가 되려다가도 이제 부모님이랑 상의한 다음에 내 피부는 어떻게 하니?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고 안 해요. 그래갖고 뭐 사실상 지금은 약간 괴짜가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사실상 포기라고 하면 너무 좀 비겁해 보이나요? 아니 그래도 하늘의 운명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연 듣거나 또는 책을 읽고 이런 젊은이들 가운데 누군가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뭐 언젠가는. 혹시 오늘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네. 우리 유성호 교수님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학생 없을까요? 일단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법의학자로 일을 하시며 생긴 트라우마가 있으신가요?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이제 재판에 가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99.9%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합니다. 조금의 형을 줄이려고. 근데 그럴 때 가끔은 한멸을 느낄다고 할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했는데 끊임없는 거짓말로 본인의 죄를 피하려는 사람을 볼 때 그게 이제 법정에도 마주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그걸 부정해요. 그러면 그때 약간 인간에 대해서 정말 인간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는 그게 좀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 모두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신경질 낼 때도 있고 뭐 사소한 걸로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다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진짜 나쁜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우리 유성호 교수님께서 우리 청주 시민들 그리고 교육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조의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청주를 매년 옵니다. 법의학 강의가 있어서 품격이 있는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오늘 그걸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도 품격 있고 경조 있고 요즘에는 품격 격조란 말을 하면 약간 우습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충실하고 품격 있고 보다 멋지게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삶에 큰 어떤 전환점을 줄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듣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늘 많이 이 자리에서 생겼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훌륭한 말씀해 주신 유성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